일단 시간이 좀 흘러가고 있지만 지금 거의 마지막 세션인데도 이렇게 사실 이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신 거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게 이제 지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생각보다 많이 덥고 저도 잠깐 저쪽에 이렇게 햇빛 뜨는 데 있었는데 거의 찜질방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런 스프링 캠프 실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관심과 그 뜨거운 관심이 날씨로 나타나지 않았나, 약간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 간단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한국 IBM의 홍정석 부장이고요. 처음 제가 경력을 시작했던 건 모바일 쪽에, 모바일 개발, 어플리케이션 개발? 약간 이쪽으로 좀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모바일이라는 게 지금 안드로이드나 iOS는 아니고요. 그 전에 옛날에 그 있던 되게 요만한 조그마한 폰에 서 있던 그 핸드폰에 들어가던 그런, 예, 그쵸, 뭐 거의 그 정도까지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자바 VM이 모바일 VM으로 지금 동작하는 이제 그런 곳에 플랫폼을 개발하는 곳에 지금 개발자로 있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IBM 쪽으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안드로이드와 iOS의 부흥, 그리고 웹OS 웹 관련된 애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거에서 저희도 같이 휩쓸려서 열심히 개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Node.js 관련된 부분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서 서비스를 네, 좀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는 저희 팀이 이제 그 디벨로퍼 애드보킷이라고 개발자 여러분들, IBM이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뭐 하드웨어 개발하고 하지만 실제 이제 개발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비중을 더 높게 생각하고자 좀 더 이렇게 만들어진 팀의 디벨로퍼 애드보킷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IBM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술들을 좀 접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소개해 드릴 게 이제 쿠버네티스 관련된 부분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쿠버네티스 하기 전에 저희가 앞에 MSA라고, 혹시 MSA 안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MSA라는 것들이 사실 최근 몇 년 동안에 계속 뭔가 얘기가 나오고 있었죠. 앞 세션에서도 사실 MSA에 관련돼서 실제 이제 실증 사례가 있었죠. 혹시 다 들어보셨죠? 딴 데서, 딴 세션에서 오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 서비스에 관련된 아키텍처를 이제는 거의 일반화된 형태로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미 선도적인 기업에서는 진행을 해서 본 프로젝트나 실제 운영상으로 쓰고 있는 그런 아키텍처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이 얘기를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는데, 그래도 그냥 잠깐만 이렇게 그냥 글자로만 좀 적어놨어요. 이게 전에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 되게 커다란 애플리케이션을 쓰던 환경에서 클라우드라는 그런 컴퓨팅 환경이 바뀌면서 이게 변화가 됐을 때 어떻게 빨리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나온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컴퓨팅 환경 자체를 만약에 옛날에는 서버 하나 만들면, 그러니까 구매를 하면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는 장비를 구매해서 또 그걸 가지고서 소프트웨어도 구성하고 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버튼 하나 누르면 서버가 하나, 턱 하나 만들어지고 뭐 몇 개 살 거냐 그래서 계산만 하고 그냥 돈 내면서 바로 만들어주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소프트웨어까지 다 깔아줘요. 근데 그런 환경에서, 그리고 굉장히 싸게 쓸 수 있죠, 옛날에 비해서.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만약에 자기네들이 서비스 비즈니스를 더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옛날 방식으로 하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뭔가 자동화된 형태로 좀 해야 되고, 뭔가 또 빨리빨리 변할 수 있는 되게 이렇게 말랑말랑한 형태의 조직을 가지고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형태가 필요하게 됐던 거고, 그거에 맞춰서 마침 애플리케이션 설계와 이런 운영 방침이 자체가 아예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그런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된 거죠. 자, 여기 또 한번 12 팩터즈 안 들어보신 분? 여기 처음 들었다. 12 팩터즈. 예. 생각보다 많이 안 퍼졌어요. 그건 농담이고요. 12 팩터즈가 뭐냐면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MSA랑 사실은 다 밀접해요. 앞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뭐니, 뭐 12 팩터즈가 뭐니라는 게 사실 저희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원래 프로젝트를 하다가 다 나오잖아요. 프로젝트 산출물로 이런 걸 만들었는 어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정리를 잘한 거예요. 그 외국 애들은 그런 걸 참 정리를 참 잘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담 베긴즈라고
히로쿠라고 파스 플랫폼 그 소프트웨어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 회사의 코파운더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프로젝트를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그 클라우드라는 환경에서 되게 다양한 형태의 빠른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커다란 덩치로 만들면 얘가 덩치가 무거워서 너무 힘드니 조금만 해야겠다. 조금만 걸 빨리 만들고 빨리 죽이고 그리고 또 빨리 살리고 많이 필요해 그러면 빨리빨리 늘려. 약간 이제 그런 거에 컨셉을 맞춰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잠시 여기 좀 보시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12factors라고 여기 지금 있어요. 12factor.net에 한글로 번역도 잘 돼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도록 각종 랭귀지로 다 번역을 해놨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12가지 요소가 실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가지고서 디자인을 할 때 뭔가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기본적으로 이걸 깔고 있어야 되는 거죠. 12개를 꼭 만족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한 8개 정도는 만족을 해야 클라우드 환경에 뭔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코드 베이스도 이게 지금 이제 사실 이거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건데 12개 정도가 이게 너무 많아요. 시간이 저희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잠깐 나중에 한번 그 링크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 부분을 실제 모든 걸 다 적용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 부분이 자기 실제 하시는 업무의 비즈니스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중에서 제일 재밌는 게 요거예요. 요거 폐기 가능성. 요 폐기 가능성이랑 요 동시성이 사실은 제가 그냥 생각하는 12팩터즈의 가장 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옛날 애플리케이션들은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면 절대 죽으면 안 돼요. 모든 서비스가 죽으면 끝나. 이제 모든 블레임이 다 개발자한테 다 쏟아집니다. 이제 이거는 니네가 뭐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거야 하면서. 근데 얘는 컨셉이 죽으면 좀 어때? 빨리 살리면 되지. 약간 이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형태의 그 죽음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하는 A모사 아니면 저희 이런 다른 클라우드 실제 그 서버도 죽어요. 모르시겠지만 죽습니다. 네. 그렇지만 너무 빨리 살아나서 잘 몰라요. 내부적으로는 무슨 변화가 그렇잖아요. 모든 게 항상 100%를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오케이 부팅하는데 30분 걸리는 그런 애플리케이션 만들지 말고 10초만 올라올 수 있는 거 만들고 죽어도 좀 영향 덜 받게 만들자. 그렇게 만들어야 확장도 가능하고 나중에 이 부분을 모아서 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동시성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그 스케일링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2개 만들고 3개 만들고 하는 게 어렵게 만들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은 얘가 동시 실행하면 뭔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생겨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거죠. 쏟아져 들어오는 데이터가 되게 많은데 그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한 놈이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CPU는 많이 박아도 얘가 동시에 알고리즘성으로 그게 동시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라도 늘어날 수 있고 또 줄어들 수 있게 실제 필요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한 형태로 지금 디자인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결국엔 클라우드라는 환경 때문에 지금 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MSA를 한번 어플리케이션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도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그냥 일반 개발자, 저희 그냥 되게 단순한 저 그냥 이렇게 헬로월드 정도 좀 찍고 앞에 웹페이지 하나 만들 수 있는 그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냥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보면 서비스, 마이크로 서비스니까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무슨 서비스를 만들지. 그럼 그건 내 비즈니스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이렇게 설계할 거야.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거 말고 이 서비스가 도대체 어디서 실행되고 있는 거며, 이 서비스를 볼 수 있는 놈은 어떤 놈이고, 이 서비스를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그리고 얘가 아무나 보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그런 보안, 그리고 얘가 만약에 여러 개를 동시에 실행해요. 근데 트래픽이 한 놈한테만 가요. 그러면 안 되죠. 뭔가 분산도 시켜줘야 돼요. 죽었어. 그럼 아까 죽었으면 빨리 살려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장애시 복구도 해줘야 돼. 결국엔 이런 걸 하기 위한 관리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래서 MSA가 처음에는 되게 클라우드 환경에 되게 맞는 거야, 되게 적당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해봤더니 뭔가 내가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데 내 비즈니스 로직을 뭔가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딴 것들을 너무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스크래치부터 개발한다면. 영어로 바꿨어요. 아까 앞에 있던 내용 그냥 좀 영어로 좀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많아졌어요, 내용이. 하지만 똑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그 개발자들이 본의 아니게 영어로 많이 쓰게 되는데
많이 쓰게 되는데 API 게이트웨이 어쨌든 뭔가 서비스를 노출해야 되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인터페이스죠. 서비스 디스커버리 어디에 이 서비스가 있는지 그 서비스가 실제로 찾아가지고 내가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 만들어야 되고 이 서비스를 부를 때 내가 이거 TCP로 뭐 소켓 여러 가지 부를지 아니면 HTTP로 부를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보안, 그 다음에 부하 분산에 대한 로드 밸런싱도 있어야 되고요. 죽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레질런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뭐 패키징도 해야 되고 이거 갖다가 어느 서버에 갖다 배포를 할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얘가 잘 도는지 안 도는지 뭐 감시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트릭 데이터 같은 것도 막 수집도 해야 되고 로그는 또 겁내 많을 거니까 그것도 다 모아가지고 또 어떻게 또 해야 되고 그런 것도 또 설정도 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이 내용들은 원래 그 MSA 이전에도 다 했던 내용이에요. 아시겠지만 뭐 크게 달라지지 않죠. 다만 컴퓨팅 환경이 바뀌어서 소프트웨어 자체 본질은 변하지 않는데 패러다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을 뿐이고 저희는 그래서 실제로는 서비스에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MSA를 하다 보면은 그거 말고 딴 것들에 계속 집중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뭐 팀이 커지면 그것만 전문으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뒤에도 좀 나오겠지만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이게 만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자기네들도 이걸 해봤는데 비즈니스가 필요해서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 좀 뭐 뭔가 그래도 만들어서 해야지 하면서 해놨던 그런 에셋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임워크라 좀 그렇고 소프트웨어 집합 이렇게 생긴 거를 스프링 클라우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MSA를 위한 거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앞에 말씀드렸던 뭐 서비스 디스커버리 아니면 뭐 로드 밸런싱 아니면 뭐 다른 기타 등등들이 있어야 MSA를 할 수 있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 잘 모아놓은 게 뭔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스프링 클라우드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스프링 클라우드 처음 들어보신 분? 나 스프링 클라우드 처음 들어봤어. 예, 아니실 것 같습니다. 예. 이름이 스프링 캠프인데 스프링 클라우드 처음 들어보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스프링 쪽에 원래 모바일 자바를 개발했지만 사실 이제 스프링 쪽에 좀 더 이렇게 깊이 관여할 그런 기회가 좀 적었어요. 사실 이제 약간 여담으로 IBM에서는 오픈소스 관련된 부분을 한동안 이렇게 되게 쓰지 않도록 뭔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관리를 하는 약간 그런 규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게 좀 쉽지 않은데 최근에 다 풀렸습니다만 어쨌든 할 기회가 있었지만 저희가 할 수 없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이제 변한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이런 되게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그럼 어쨌든 스프링 클라우드가 있는데 그럼 스프링 부트는 뭐냐? 스프링 부트는 스프링 클라우드의 거의 이제 런타임 정도로 저희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것들 다 필요한 것들 다 모아놨으니 그걸 갖다가 나는 비즈니스 코드만 집중을 해 미리 프리셋되어 있는 걸로 가지고서 이걸 가지고서 잘 해서 서비스를 더 잘 만들어라 라이트하게 빨리빨리 돌아가는 형태를 만들자 라고 해서 나온 스프링 부트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저는 이제 약간 익숙하지 않다고 그랬었잖아요. 스프링 쪽이나 이쪽에. 근데 스프링 부트를 처음에 접했는데 되게 쉬운 거예요. 이렇게 한번 메이븐으로 한번 딱 하면 그냥 어플리케이션이 막 떠요. 컨피그레이션 몇 개 바꾸면 바로바로 돌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다 하면서 이거 만든 사람 천재인데? 막 이러고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하나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이벤트가 딱 생겼어요. 이걸 뭔가 바꿔야겠다. 근데 바꾸려고 하니까 이제 헬게이트가 열리더라고요. 이게 이거 어디서부터 봐야 되는 거야? 이제 사실 앞에 있던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게 없이는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그래도 되게 많은 부분은 줄여줘요. 완전 스크래치부터 하는 거에 비해서는. 자, 스프링 클라우드에서 MS에 관련된 것이 뭐가 있나 그냥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 디스커버리, 인보케이션, 시큐리티, 로드 밸런싱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넷플릭스가 사실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의 거의 대부분들은 이제 넷플릭스에 있는 OSS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넷플릭스 줄,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뭐 유레카나 뭐 주키퍼 같은 부분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인으로 서비스 인보케이션. 서비스에서 서비스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를 거냐? 얘를 통해서 부르면 그냥 심플하게 등록된 이름으로 바로 부를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고요. 리본 같은 걸로 로드 밸런싱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좋죠. 솔직히 이것만 얘네들이 지원해줘도 되게 많은 일들이 편해집니다. 단순하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제 뭐 서비스 인보케이션 같은 경우는 내가
콜을 할 때 얘가 만약에 실패가 났을 케이스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MSA 특징 중에 하나가 서비스 투 서비스를 이렇게 메쉬 형태로 딱 묶어서 쓰는 건데, 얘가 가다가 뭔가 이렇게 실패가 나면 실패가 난 상태를 인지하고 그냥 에러라고 되돌려버리면 안 돼요. 웬만하면 에러러 상태가 아니라 뭔가 다른 방안을 세워서 얘가 죽지 않는 형태로 뭔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서킷 브레이커에 대한 그런 컨셉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가지고 있게 자연스럽게 녹아든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MSA 관련된 부분 또 하나, 이제 레질런시 관련된 부분, 이제 하이스트릭스나 아니면 패키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트, 스프링 부트로 지금 되어 있고요. 뭐 로깅이나 이런 부분들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이제 비어있는 게 있죠. 여기 디플로이먼트나 스케줄링, MSA 하는데 어딘가 서버에 배포를 하고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시겠지만 그게 얘는 이제 뭐라고 가리진 않아요. 스프링 클라우드가 뭐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뭐 베어메탈 서버에 가도 되고, 아니면 뭐 VM에 올라가도 되고, 아니면 뭐 다른 형태로 컨테이너 같은 걸로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스프링 클라우드가 그걸 그냥 자기네들이 강제하진 않아요. 어디다 돌려도 자기네 소프트웨어 스택에 도는 형태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이게 뭔가 이렇게 프레임워크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그냥 소프트웨어가 다 묶여있는 그런 집합 형태로 더 이 부분을 좀 보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뒤에 나온 이제 쿠버네티스랑 좀 이제 차이일 것 같아요. 자, 그럼 쿠버네티스 쪽에서 지금 보면 뭐가 있을까요? 쿠버네티스를 여기서 한번 더 질문. 쿠버네티스 처음 들어보셨다. 네. 감사합니다. 쿠버네티스라는 거가 말은 솔직히 이게 벌써 2015년에 등장을 했어요. 2015년에 등장을 해서 얘가 저도 사실 이걸 처음 거의 2015년 거의 막판에 잠깐 이제 이런 게 있네? 근데 사실 요즘에 오픈소스 프로젝트 진짜 많잖아요.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 것들이 막 잔뜩 쏟아져 나오는데 뭐 하나 또 나왔네? 라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점점 사이즈가 이제 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옛날에 VM이 처음에 나왔을 때에 대한 그런 느낌처럼 이걸 중심으로 뭔가 모이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료도 계속 이거 나오고 이걸 계속 리드하는 쪽도 사실 이제 구글이나 다른 회사, 구글뿐만 아니라 이제 오픈소스가 되었으니까 드라이버는 되게 많은 회사들이 있고요. 그걸 가지고서 에코가 이제 점점 만들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얘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이제 그 CNCF라고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이제 조직이 이제 생겼어요. 근데 그 조직이 우리가 말하는 사실 그 아파치나 뭐 이런 조직 같은 오픈소스 파운데이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그런 속성에 맞는 그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키우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프로젝트에 되게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이거 가렸네. 잠시만요. 로그나 뭐 이런 것들 관련됐을 때 혹시 프로메테우스 들어보신 분 있나요? 네, 프로메테우스나 아니면 플런트D, 뭐 gRPC뿐만 아니라 뭐 인보이, 뭐 링커드, 뭐 이런 되게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던 클라우드에서 뭔가 썼던 나름 그래도 이름 있는 것 같은 그런 프로젝트들이 여기 다 잔뜩 들어가 있어요. 아파치야 워낙 되게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는 그 목적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키워서 오픈소스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최근에 쿠버네티스가 이제 졸업을 했어요. 첫 번째 졸업, 인큐베이션 단계에서 실제 이제 졸업을 했는데, 이 졸업을 했는데 버전이 이미 1점 몇 버전, 이게 저기 지금 보면 1.10이잖아요. 이 버전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계속 한 4개월 주기로 계속 업데이트를 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나오면서 정식 프로젝트로 이제 아예 독립 프로젝트로 이제 진행을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쿠버네티스가 약간 이제 MS랑 뭔 관계가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거예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스프링 클라우드랑은 좀 다르죠. 스프링 클라우드는 MSA를 위해서 세트가 다 구성되어 있는 거에 디플로이먼트나 패키징 관리 그런 부분이 빠져 있는 거고, 얘는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내가 여기다가 이 컨테이너들을 잘 관리해 주마라고 하는 이제 그런 컨셉이에요. 근데 얘가 왜 더 그러냐면 가장 큰 기능이 이제 스케줄링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서버에 내가 여기다가 어떤 워크로드를 어떻게 배치할 거야 하는 부분을 스케줄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내가 여기서는 이제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를 관리하니까 그 컨테이너를 어느 서버에 어떻게 배치를 해서 실행을 할 거야 라는 걸 관리해 주죠. 그리고 어떤 서버들이 그러니까 도는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냐 라는 그런 정의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 자체를 좀 찾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모니터링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 대한 기능인데, 그럼 이거 왜 필요한 거야? 요거는 사실 이제 컨테이너 한두 개 정도 관리하는 거는 괜찮은데, 얘가 한두 개 좀 늘어나도 스크립트 도움을 받으면 괜찮은데, 얘가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컨테이너라는 건 앞서서 MSA를 위해서 되게 커다란 덩어리를 잘게 쪼개고 걔가 스케일 인, 아웃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가벼운 형태로 계속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래 좀 한 덩이로도 그냥 다 처리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이렇게 여러 덩이로 나눠지면서 그게 굉장히 많아져요. 한 몇천 개씩 도는 이제 그런 클러스터도 구성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그냥 관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뭔가 도구가 있어야 돼. 근데 그냥 도구가 아니라 뭔가 플랫폼 형태로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케스트레이션 뭔가 그런 플랫폼이 이 기준을 삼고 관리를 해준다는 게 기본 목표입니다. 실제로 되게 시장에는 다양한 형태의 오케스트레이션 그런 플레이어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뭐 쿠버네티스 있지만, 사실 뭐 다커가 사실 원래 컨테이너에 사실 되게 큰 입지를 갖고 있죠. 근데 다커도 당연히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커 스웜이라는 형태로 해서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메소스 같은 부분도 있었고, 뭐 노마드나 디에고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과 스케줄링 관련된 그런 플레이어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뭐 CNCF에 있는 자료긴 한데, 누가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하는 플랫폼으로 어떤 거 제일 좋아? 라고 딱 했는데 뭐 딴 거 볼 것도 없어요. 얘가 쿠버네티스입니다. 나머지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퍼센트가 뭐 20% 많아야 30%고요. 쿠버네티스가 되게 이제 거의 지배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럼 이 쿠버네티스라는 게 도대체 뭐냐? 쿠버네티스 되게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컨테이너를 어떤 식으로 어떤 서버에 배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떤 식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그 만들 때 컨테이너가 어떤 뭐 CPU 얼마에 뭐 램 얼마 이 정도가 필요해.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가서 나 이거에 필요한 리소스 배치해줘라고 하면 얘가 알아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빈패킹이라는 부분이 서버가 여러 대 있는데 그 중에 가용한 부분에 얘가 가서 자동으로 배치를 해준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게 지금 특징이 하나 뭐냐면, 그 서버가 많이 죽었어. 그러면 얘네들 어떻게?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장애 났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난 거죠. 이거 다 어떻게 다 빼서 뭐 어디다 다 넣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거 알아서 플랫폼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서버가 죽거나 장애가 났을 때, 더 이상 아니면 가용 용량이 안 됐을 때 그 서버가 아닌 다른 서버로 얘를 스케줄링 해주고 배포 관리를 해주는 부분이 쿠버네티스가 가지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죽었을 때 다시 살린다는 걸 보면 단순히 서버에 있는 내용을 다시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컨테이너도요 잘 죽어요. 네, 생각보다 많이 잘 죽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죽으면 빨리 살리면 되지. 네, 구조 자체를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한다면 죽은 거를 빨리 살리는 거는 괜찮아요. 살려주기만 하면 돼요. 누가 살려줄 거냐? 운영자가 살려줄 거냐? 절대 못합니다. 클러스터가 이렇게 몇백 개씩 있는 서버에, 아니 몇백 개 아니 한 10개만 돼도요, 그 안에 컨테이너가 뭐가 들어있는지 로그만 봐도 눈이 돌아가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자동으로 살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능이 있고, 이제 요 쿠버네티스에서는 그걸 셀프 힐링이라는 표현을 써요. 내가 만약에 어떤 컨테이너 한 개를 띄웠는데, 아니면 두 개를 띄웠는데, 그 두 개를 가지고서 잘 돌고 있다가 둘 중에 한 놈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사실을 관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쿠버네티스 서버에 있는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이거 두 개 돼야 되는데 이거 하나밖에 없어? 다시 하나 만들어 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당연히 이제 표현이 이제 좀 셀프 힐링이라는 거를 얘기를 됐고요. 아까 두 개로 만든다고 한 그거가 이제 리플리카예요. 허리젠탈로 늘어나요. 내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좀 뭔가 이렇게 트래픽이 많이 오고 얘를 워크로드가 좀 필요하네? 리플리카 4개, 그러면 하나가 4개씩 복제가 돼요. 근데 그 복제되고 줄어들고 하는 부분을 저는 이제 파라미터만 건들면 얘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런 이렇게 수평적인 스케일링이 지금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서버도 이게 되게 어딘가에 배포가 되어 있는 이 서비스들 어디서 어떻게 찾을 거야? 하는 부분도 쿠버네티스가 다 핸들링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 디스커버리,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갈 때 만약에 4개 돌고 있는데 뭐 얘를 갖다가 한 놈씩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줄 거니? 이런 부분들 뭔가 이렇게 앞에 하나 있어야겠죠. 뭐 리본 같은 거. 근데 그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의 특징 중 하나인데 이게 이제 내가 만약에 5개의 컨테이너로 돌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버전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하면 1번 내리고 2번 내리고 그 다음에 딴 거 올려. 그래서 신버전 다시 1번, 2번, 3번 하고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뭔가 진행을 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람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모양이 없어요. 근데 쿠버네티스 내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관리를 해주고 이제 그걸 이제 롤아웃, 그 다음에 뭐 롤백, 뭐 지금 이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버전 1.0을 하고서 10개를 갖고 있다가 버전 1.2로 배포를 했는데 배포를 할 때 순차적으로 쭉쭉쭉 배포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는 거 자동으로 내려가게. 기존에 자동으로 내려가게 그렇게 되어 있다면 근데 내가 배포했는데 이거 버그 있어. 그러면 다시 되돌려야 돼. 그러면 그걸 할 때 여기까지 했던 거 다시 롤백 하면 다시 원래 있던 기존 버전으로 롤백을 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스토리지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약간 이제 그 추상화된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단순히 그냥 저장 공간에 대한 부분을 컨테이너가 뭐 딱히 뭐 얘는 나스야 아니면 얘는 뭐 클러스터야 뭐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어느 그냥 미디어 자체를 그냥 폴더로 인식을 하고 그걸 갖다가 액세스하는 그런 구조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쿠버네티스 자체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이기도 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뭐 스펙, 그 다음에 그런 기준 같은 걸 만족하는 그런 플러그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요. 실제 장비 업체나 스토리지 업체에서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자기네들 드라이버나 아니면 그런 에이전트 같은 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그런 관리를 도대체 누가 하냐? 관리 서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부르는 이름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플레인이라고,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부르고 얘는 이제 마스터 서버라고 좀 부릅니다. 나머지 서버들이 이제 워커예요. 얘네들이 이제 실제 이제 워크로드가 지금 도는 부분을 워커라고 부르고 이제 실제 문서에는 쿠버네티스 노드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문서를 보면 미니언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뭐 워커라고 하는 데도 있고 다 같은 말이에요. 내부적으로는 뭐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서 한번 나중에 이제 읽어보시고요. 아키텍처 그림 사실 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앞에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지금 된다는 거지 뭐 얘가 뭐 어떻게 되게 잘 알아서 해주겠죠. 뭐. 근데 이거 나중에 이제 문서로 한번 어차피 다 이제 배포가 되니까요. 근데 그때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직접적으로 저도 이 쿠버네티스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뭐 그걸 해도 얘를 그렇게 볼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다만 이걸 가지고서 이제 뭔가 봐야 될 때는 뭔가 이제 일을 많이 얘한테 시켜야 되거나 그러면 제가 뭔가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이걸 좀 찾아보게 되는 아키텍처 문서입니다. 워커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하나 보실 게 이제 재밌는 게 요건데 요 큐블릿이랑 큐브 프록시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가 이 워커에서 돌아가는데 큐블릿과 큐브 프록시가 중간에 같이 딸려 들어간다 있어요. 얘가 마스터랑 통신을 하고 그다음 외부 네트워크랑 연결되는 그런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네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움직여요.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좀 그게 이해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스터가 큐블릿이랑 통신하고 얘네들이 각각 이제 여기 포드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포드가 뭐냐면 컨테이너가 지금 실행되는 그냥 그런 박스 환경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쿠버네티스가 지금 제시하는 그냥 그런 단어 같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네트워크 관련돼서는 이런 포드들이 프록시를 통해서 바깥에 있는 이 서버들이나 뭐 방화벽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통신하거나 할 때 그때 지금 사용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오브젝트 모델이 있는데 요게 이제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쿠버네티스의 특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쿠버네티스 마스터, 그러니까 컨트롤 플레인에는 이 오브젝트 자기가 어떤 상태를 가져야 된다는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API 서버로 걔를 갖다가 값을 변경하고 또 관리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플리카라는 그 정보가 여기 있죠. 리플리카. 네, 리플리카 3이에요. 리플리카 3인데 이 리플리카 3짜리를 서버가 메모리 상으로 이제 메모리 아무튼 쿠버네티스 마스터가 얘를 갖다가 들고 있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3이 돼야지 이 정도로. 그러다가 API로 이거 2로 바꾸란다 그러면 값이 2로 바뀌고 그 바뀐 거를 유지하려고 어딘가에 있는 이게 돌고 있는 3개짜리 중에 하나를 죽입니다. 근데 그런 오브젝트라는 그런 컨셉을 계속 가지고 이걸 유지하려는 그런 형태로 갖고 있어요. 이 유지를 하려는 것 때문에 셀프 힐링이라는 표현을 좀 더 쓰는 것 같아요. 버전은 알파 베타로 증가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앞에 있던 그 오브젝트를 표현할 때 거기에 명시하는 그런 기능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어떤 가끔씩 이제 문서 찾아보면 이 버전은 이 쿠버네티스 서버가 버전이 업데이트돼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된 거야. 그러고 하는 부분은 뭐 낮은 버전에서는 베타 버전으로 마킹해서 써. 실제 아직 GA 안 됐어. 되게 실험적인 내용도 다 들어가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1.10까지 나왔는데 어느 버전에서는 1.8에서 돌고 있는 게 알파 기능이 벌써 들어왔고 그게 1.10에서는 뭐 정식으로 뭐 들어오기도 하고 한데 보통 한 네 번 정도는 알파 베타를 계속 거치는 것 같아요. 그 기능에서 안정화를 다 시키고 그때 최종적으로 버전에서 GA를 시키는 스테이블 버전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좀 이제 파드가 아까 말씀드린 컨테이너를 잘 돌릴 수 있는 그런 그릇 어떤 뭐 런타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컨테이너 한 4개 돌릴 거야. 그러면 한 4개 정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둘러싸서 얘가 실제로 늘어나는 그 컨테이너를 담는 그릇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같은 이름으로 늘어날 거잖아요. 그 같은 이름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대표시키는 아까 그 큐브 프록시랑 연결을 시키는 그런 놈이 지금 서비스라는 놈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내가 만들었는데 그게 서비스를 통해서 어떤 그 파드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볼륨은 지금 디스크고 그다음에 네임스페이스는 이름을 이게 클러스터인데 사람이 만들다 보면 뭔가 헷갈리잖아요. 똑같은 이름을 내가 부르고 싶은 거잖아요. 헬로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나만의 네임스페이스를 따로 관리를 하면 그 네임스페이스 아래 헬로라는 이름으로 따로 붙습니다.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 쓰는 그런 네임스페이스 기능들이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그냥 나중에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일단 이런 다양한 형태의 오브젝트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되게 많은 내용들이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자, 한 30분 지났어요. 벌써 30분이 지났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서 조금 이제 말을 좀 빨리 할 건데요. 스프링 클라우드랑 그러면 쿠버네티스랑 뭐가 다르냐? 쿠버네티스에서 그러면 아까 스프링 클라우드는 이런 것들이 돼. 근데 그러면 쿠버네티스에서는 MSA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야? 라고 한다면 API 게이트웨이에서는 쿠버네티스 서비스, 아까 디플로이먼트나 어떤 컨테이너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걔를 대표하는 그런 서비스, 그 다음에 인그레스라고 뭐 바깥에 있는 이제 그 서비스 자체를 좀 더 이렇게 뭐 로드 밸런서나 뭐 이런 걸 연결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그레스로 API 게이트웨이를 세팅할 수 있고요. 서비스 디스커버리는 쿠버네티스는 내부적으로 네임스페이스 아래 자기 각각 이름들을 다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서 그냥 찾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서비스를 헬로라고 만들었으면 그냥 HTTP 이거 찍고 헬로의 서비스 이렇게 부르면 그냥 불려요. 마치 이제 그 스프링 클라우드가 제시하는 그런 기능처럼 됐지만 단순히 HTTP만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무슨 소켓이나 이런 걸로 열었다라면 이제 그런 부분도 통신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고요. 인보케이션은 뭐 그냥 이름으로 부르니까 상관없고, 보안 관련된 부분은 퍼드라는 것 자체가 컨테이너가 실행되는 형태의 그런 런타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각각 독립적으로 시행이 된다. 로드 밸런싱 관련된 부분은 서비스와 인그레스가 그 기능을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레질런시 죽었으면 잘 살려주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키징 이게 이제 좀 그거 아까 이제 좀 다른 부분인데 얘는 컨테이너니까 꼭 자바로만 할 필요 없어요. 다른 여러 가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드로도 할 수 있고요. 뭐 파이썬으로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 좀 그 패키지가 좀 더 자연스러운, 그리고 그 기반으로 되어 있는 컨테이너에 대한 그 엔진 자체도 사실 다커만 쓰는 게 아니고요. 다커가 제일 유명하니까 제일 먼저 됐긴 했겠지만 다커 말고 RKT 뭐 그런 다른 형태의 그런 컨테이너 런타임들이 있어요. 이제 그 런타임에 맞춰서 얘도 구성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오픈 소스니까 사실은 가능한 거겠죠. 이런 부분들이. 뭐 디플로이먼트나 스케줄링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전략적으로 세팅을 하면 그거에 맞춰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고요. 뭐 매트릭 정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약해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그냥 쿠버네티스는 그냥 스탠다드 아웃만 일단 다 뿌려라 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12팩터즈에 그 말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딴 거 로고 뭐 이런 거 쓰지 말고 기본적으로 그냥 스탠다드 인아웃으로 해. 그게 제일 빨라. 커널 레벨에서 움직이는 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뭐가 있냐면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걸 잘 수집해가지고 딴 데다 잘 저장해요. 그런 것만 전문을 하는 그런 것들이 플러그인 형태로 여기에 꽂혀집니다. 그리고 다른 거랑 사실 연결하지도 않아요. 이게 좀 재밌는 게 파드 안에 컨테이너가 이렇게 딱 담겨 있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메시지는 이 파드가 다 수집을 합니다.
아까 했던 그 C 어드바이저라는 그런 놈이 약간 그걸 잘 보고 있는데, 얘가 그 정보를 수집하고 만약에 여기에 사이드카 형태로 또 다른 에이전트들이 생겨요. 로그, 예를 들어서 ELK 같은 걸 내가 세팅한다 그러면 ELK 사이드카가 놓고 이 사이드카가 여기 있는 로그를 다 가져가서 ELK 쪽으로 다 뿌려줍니다. 근데 이 컨셉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되게 플러그업한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다. 인 거고요. 그렇다면,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K8S 이게 쿠버네티스의 약자예요. 쿠버네티스가 이렇게 K부터 S까지 이게 8개 있다고 그래서 쿠버네티스라고 K8S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랑 좀 비교해서 보는데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예,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MSA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적정하게 잘 되어 있는 자바 프로젝트의 집합이 사실 스프링 클라우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당연히 자바로 되어 있으니까 자바의 약간 종속적인 그런 형태가 생겨요. 어쩔 수 없이. 그렇지만 자바라는 장점은 엄청나죠. 옛날 엔터프라이즈 시절부터 벌써 쌓인 라이브러리가 얼마예요. 그리고 스프링 클라우드라는, 그리고 스프링 부트나 다른 그런 형태의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굉장히 빵빵하게 웬만한 기능들은 다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작업하고 있어요. 다만 뭔가 세팅하기가 귀찮아. 이게 이제 좀 뒤에서도 이제 좀 보여드릴 거긴 한데, 이걸 하려면 여기에 맞춰 있는 스펙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뭐 줄을 쓰든 아니면은 다른 리본을 쓰든 뭔가 안에 어떤 달 쓰든 거기에 맞춰 있는, 그에 맞춰서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뭔가 프로그래밍 해야 됩니다. 익숙하면 그만큼 좋은 게 없죠. 알아서 다 해주는데.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부분이 뭔가 혹시 이걸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때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상황이 생겨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비즈니스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이 생겨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해서 이게 하나의 플랫폼이라 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프레임워크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애플리케이션 개발자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이 그러니까 뭐에 대비해서냐면 쿠버네티스에 대비해서. 쿠버네티스는 솔직히 잘 보셨지만 왠지 인프라 냄새가 나죠. 이게 뭔가 이렇게 파드도 있고 이렇게 네트워크도 있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좀 짜증이 나요.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이거는 뭔가 인프라는 양반들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코어 사이즈 계산하고 막 이런 거. 근데 사실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그 부분들이 점점 경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있던 VM의 네트워크 지금 하는 거 지금 거기서 한 단계 더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프라를 개발자들이 약간은 좀 봐야 돼. 전혀 안 보면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밑에가 있는 플랫폼이니까 거기에 어떤 형식으로 컨테이너라는 그런 이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거고요. 당연히 얘는 이제 컨테이너니까 굳이 자바만 안 써도 되죠. 재밌는 거는 여기다가 스프링 클라우드로 올려도 됩니다. 이게 컨테이너 기반으로 스프링 클라우드로 올려도 돼요. 근데 그렇게 꼭 써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이제 실제 이제 올리시는 분들이 아니면 그 서비스를 하실 분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냥 하면 좀 귀찮으니까 이제 데브옵스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연결이 좀 되긴 합니다. 어쨌든 근데 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은 처음 저 질문에 쿠버네티스랑 스프링 클라우드랑 MSA적인 관점에서 뭐가 차이가 있나요? 라고 딱 물었을 때 두 개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왜 이걸 이렇게 물어보시나 했는데, 사실 이번 이제 세션을 좀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좀 다른데 그래도 볼 수밖에 없고 이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가겠구나 라는 그런 기회가 좀 됐던 것 같고요. 지금 40분 정도가 지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빠르게 또 남은 거 몇 개를 보여드릴 텐데, 스프링 클라우드를 쿠버네티스로 한번 마이그레이션 해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원래 이게 계획이 없던 건데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요걸 봤습니다. 팩클리닉 혹시 들어보신 분? 스프링 팩클리닉. 그러신가요? 예, 스프링 팩클리닉이라고 무려 스프링 프로젝트 얘네들이 관리하는 약간 이제 데모 같은 앱이에요. 스프링으로 가지고서 캐노니컬하게 스프링 부트로 애플리케이션을 하나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이걸 가지고 되게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가지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용.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생긴 화면에 지금 보이고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버전이 무슨 이렇게 당연히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또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용한 그런 디자인으로 이
스프링 팩클리닉을 구현을 한 것도 있고, 뭐 REST 서비스로 얘를 만든 것도 있고, 앵귤러 UI가 앞에 여기 지금 보시면 타임리프로 돼 있어요. 좀 이렇게 서버 사이드 그 렌더링으로 돼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이거를 갖다가 좀 요즘 클라이언트 사이드 유행하는 그런 앵귤러 같은 걸로 좀 만들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로 좀 다양한 변종이 있어서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쿠버네티스로 혹시 올라온 게 있나? 근데 없더라고요. 일단 생긴 거 요거 잠깐만 한번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보신 분들이 많다고 하니. 예. 그래서 프로젝트 깃에서 그냥 받은 다음에 MVN 해가지고 스프링 부트 런 하면 그냥 쭉 하고 떠요. 신나게 뜹니다. 8080 포트로 얘가 지금 뜨게 돼 있어요. 네,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원래 뭐 여기다 뭐 와스도 깔아야 되고 뭐 필요한 컨피그레이션도 갖고 와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방에 훅 돌아요. 네, 8080으로 떴다고 지금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스프링 팩클리닉이 로컬에서 보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이제 DB가 그 HSQL에 돼 있어가지고 그냥 자바 메모리 DB로 그냥 쓰고 있어요. 단순히 여기 가서 뭐 주인이 누구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가면 무슨 수의사 같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뭐 누구고, 뭐 여기서 지금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거 안 나오네? 네, 뭐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생긴 게 지금 돌고 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냥 간단한 DB와 그 다음에 안에 화면에 갈 수 있는 그냥 기본적인 그런 모델링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잘 처리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기본적으로 그냥 제공하는 거고요. 얘를 가지고서 애플리케이션을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 놨어요. 얘네 입장에 보면은 뭐 이만큼이 각각 똑같은 기능인데 다른 형태의 베리에이션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참조를 할 부분은 사실 마이크로 서비스까지는 만들어 놨으니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거 컨테이너로 만들면 올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스프링 팩클리닉 마이크로 서비스 약간 이렇게 생긴 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얘는 스프링 클라우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스프링 클라우드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스프링 클라우드로 모든 걸 다 똑같은 기능을 구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도 앵글러 JS로 되어 있고요. 뭐 스프링 클라우드 기반이니까 뭐 컴피그 서버나 디스커버리 서버, 뭐 게이트웨이, 뭐 트레이싱 서버, 뭐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야 돼요. 이걸 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서비스는 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까 뭐 되게 화면 단순하잖아요. 몇 개 안 돼요. 근데 이거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다 세팅을 해야 됩니다. 쿠버네티스에서는 이 스프링 클라우드로 된 마이크로 서비스가 원래 이제 패키징 자체를 다커로 해놨어요. 이게 워낙 세팅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다커로 해서 다커 컴포즈로 그냥 뿅 하고 띄우면 알아서 얘가 지금 잘 돌게 만들어 놨지만, 그걸 갖다가 제가 쿠버네티스로 그냥 배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스프링 클라우드 없이 좀 뭔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IBM 클라우드에서 온라인 지금 뭐 블루믹스 아까 뭐 저기 상품도 주고 회원가입 많이 하셨죠? 근데 거기에 옛날부터 컨테이너에 대한 그런 비즈니스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좀 더 저희한테 좀 더 가깝게 다가온 지금 상황이 뭐냐면, 판교에 IBM이 가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워커 노드를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속도적인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쿠버네티스 컨테이너를 배포할 때 뭐 지리적인 영향을 무시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여기다가 그냥 하나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스프링 클라우드에 있는 내용들 다 지웁니다. 의존 정보들, 디펜던시들 다 빼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소스 코드에 어노테이션 달린 것들 다 지워야 돼요. 싹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데, 얘네들은 그냥 서버가 한번 실행되면 사실 컨피그레이션이 바뀔 일이 별로 없어요. 뭐 늘어나면은 그때 뭐 늘어날 때 뭔가 대비를 하는데, 근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얘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받아서 넣을지를 몰라요. 그래서 12팩터 중에 하나가 어떤 정보나 설정 같은 거를 하드코딩 하지 말고 뭔가 환경 변수나 이런 거를 떼놔라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떼놔라는 그 부분을 저희는 이제 쿠버네티스가 원래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컨피그 맵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MySQL 같은 그 서버 정보를 넣어놨어요. 근데 거기다 땡겨가도록 구성을 해놨고, 그래서 이게 이제 MySQL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스프링 부트에서 JPA 세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애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다가 거기다 다
DB 접근 정보를 다 넣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예 클래스 쪽에서 로딩하도록 약간 좀 코드를 좀 수정을 했어야 됐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서비스 모듈들 다 다커라이즈 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컨테이너 자체는 빌드를 하면 다커 이미지란 이만한 그 이미지가 생겨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놈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 이제 다커 허브에 제가 지금 그걸 작성해서 올려놨고요. 그 다커 허브에 있는 걸 받아서 컨테이너를 구성을 합니다. 근데 IBM 제품 중에는 사실 이제 IBM 클라우드에는 내부적으로 프라이빗 레지스트리가 있어요. 그 프라이빗 레지스트리를 이용해서 내 이미지를 굳이 퍼블릭으로 하지 않고 그 안에서 다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디플로이먼트 관련된 부분이 이제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그런 런타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가지고 연결해서 바깥에 서비스를 노출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라우팅을 할지, 얘 이름이 무슨 이렇게 돼 있어요. 슬래시 API 슬래시 그게 어떤 서비스는 저기, 어떤 서비스는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져 있는데, 그런 라우팅 관련된 부분을 인그레스 서비스를 이용해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나왔더니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없네요. 이게 아까 HSQLDB 같은 경우는 그냥 메모리상에 들어있으니까 얘네들이 다 별도의 서비스로 나눠지면 뭐 데이터가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MySQLDB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MySQLDB도 컨테이너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저희 클러스터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퍼시스턴트 볼륨이라고 이제 내부 그 영구 저장소 개념으로 해서 거기다 데이터를 쌓도록 만들어 놨고요. 이제 데모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똑같아요. 생긴 거는. 쿠버네티스에서 그냥 돈다 뿐이에요. IBM 클라우드에서 컨테이너를 만들면 좀 재밌는 게, 이렇게 이름을 스프링 캠프라고 저희가 클러스터 이름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주는 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름이 공식적으로 그냥 나와줍니다. 자동으로. 물론 이걸 뭐 DNS를 변경을 따로 이제 갖고 계신 분들은 매칭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실행을 해서 정보들을 다 확인을 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이게 지금 현재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스프링 부트와 쿠버네티스를 이용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코드를 그렇게 많이 바꾸지는 않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도만 바꿔도 이 정도로 해서 잘 돌아간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걸 데모를 좀 진행을 했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 IBM에서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컨테이너 서비스가 이제 ICCS, 뭐 IBM 클라우드 컨테이너 서비스라고 하지만 그냥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사실 쿠버네티스가 아까 말씀드린 컨트롤 플레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워커가 있는데, 이 컨트롤 플레인을 IBM이 클라우드 랩에서 다 관리를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워커만 필요할 때 갖다 생성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IBM은 온라인만 있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도 하나 있어요. 오프라인도 있어서 쿠버네티스를 내가 온프레임에다가 내가 설치를 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긴 솔루션을 저희도 이제 IBM에서 지금 제공하는 게 이제 IBM 클라우드 프라이빗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이제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